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서 회장으로서 죽음, 웰다잉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었고요. 지금은 각당복지재단의 애도심리상담센터에서 주로 애도, 사별슬픔을 다루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요양소 본부, 또 본부장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크게 주제는 죽음과 애도입니다. 죽음, 애도. 너무 단순하게 제목을 잡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얘기를 할까 PPT를 우선 구성을 해봤는데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메멘토 모리에 관한 얘기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나요? 메멘토 모리 하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네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게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냥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보다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게 중세 시대 때 한참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갔던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 왜 중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고 가는 말이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3세기부터 시작해서 유럽 사회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중세 유럽 사람들은 서로에게 메멘토 모리를 얘기했다. 너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의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들을 보면요, 길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흑사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이죠. 오늘날과 같은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길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저기에 이제 마차에 주검들이 실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 길에서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절감을 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럼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길에서 이제 흑사병 환자가 이렇게 길에서 쓰러지고, 길가에 개, 돼지가 이렇게 함께 있는 곳, 사람들이 같이 곁에 있으면서 그 참혹한 현장들을 실제로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격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메멘토 모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면서 현재 주어진 삶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당시 실제로 미술사에는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그림을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고 합니다. 해골이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나오고,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길을 가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길을 가던 여인에게 이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스켈레톤이죠. 가자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도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른다. 근데 이 여인의 표정을 보십시오. 많이 놀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당시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이 봤던 이 여인은 크게 놀라지 않고 단지 손 제스처로서 아니다, 아직 준비 안 됐다, 안 간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상 속에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메멘토 모리 작품입니다. 이렇게 또 해골이 등장하죠. 해골이 등장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사실 보면은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뭘 하고 있느냐? 자세히 보면요. 이게 이제 큰 낫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목이 잘라지는 거죠. 목이 이제 잘라지면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끔찍해 보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이것은 이제 죽음을 단지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죠? 맨 앞에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왕도 있고 왕비도 있고 귀족도 있고 또 뭐 종교를 상징하는 어떤 종교인, 뭐 교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서 보면은 뭐 농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노인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그림이 상징하는 건 뭐죠? 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또 한 가지가 있죠. 흑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의 사람들도 죽어가는 걸 봤겠죠. 그러니까 뭐 유럽뿐 아니라 약간 이쪽 아프리카 쪽에 뭐 이집트나 그 아래쪽. 그러니까 인종을 막론하고서 모든 사람이 죽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절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뭐 그 뒤로는 이제 메멘토 모리 말고 또 뭐 바니타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정물화인데 이제 그 바니타스 정물화를 통해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뭐 지식이라든가 아름다움들 또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죽음 관련 작품들도 16세기 이후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들을 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천착을 하고 메멘토 모리를 외쳤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저희 각당복지재단에서 상가족을 생각하는 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웰다잉이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이제 전국적으로 웰다잉이 열풍입니다. 웰다잉에 관한 얘기들, 특별히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더더욱 웰다잉에 관한 얘기들이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멘토 모리를 이야기하는 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이름이 슬픔학개론입니다. 슬픔학개론을 내면서 이제 전에 이제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때 이제 신문 기사에 이혜인 수녀가 이 암투병을 통해서, 이제 암투병, 뭐 끝에 거의 뭐 죽는다고 했던 이혜인 수녀가, 살아나서 그 동아일보 기자랑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암투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것이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이혜인 수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진 것,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해진 것, 사물에 대한 시선이 더 예민해진 것,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가 좀 더 새롭고 간절해진 것이라 말하고 싶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죠?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될 건데, 근데 인생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 뭐죠?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누구나 그냥 한 번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뭐 어떤 뭐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이제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 앞에서 뭐 인간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뭐 진나라의 시황제가 그 불로초를 찾아서 죽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죽게 되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거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암투병을 통해서 죽음의 이제 문턱에 갔던 이혜인 수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감사가 깊어요.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지나가는 어떤 뭐 사물, 물체를 보더라도 그것이 뭐 새로워지고 또 보는 시각이 더 예민해지고 하는 거죠. 뭐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도 더 간절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얘기한다는 것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래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럽 사람들이 뭐 3명 중 1명이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 감사나 사랑이나 용서나 화해 같은 얘기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뭐 젊은 세대 문화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죽음은 회피의 대상이었습니다. 뭐 재수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 전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재단에 그 웰다잉 강사들이 한 15년 전에 그때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서 죽음에 대한 강의들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젊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뭐 쫓겨나온 강사들도 있을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지배하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문화적으로 봤을 때 죽음을 회피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장례식이 이제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 제천까지 갔었는데 제가 운전하고 갔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동전 던졌니?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동전을 던져? 그래서 이 친구 잘 모른다고 하면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그겁니다. 장례식장에 갔다가 나오면요. 귀신이 붙어 나온답니다. 귀신이 붙어 나오니까 귀신을 떼야 되잖아요. 귀신을 떼는 방법이 동전을 던지는 거래요. 장례식장 문을 딱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동전을 옆으로 휙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붙어 따라오던 귀신이 돈을 주스러 간대요. 그 사이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얼른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크게 웃었습니다. 웃었고, 그런데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뭐 어느 지방 풍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장례식과 같은 어떤 죽음을 보고 왔을 때 뭔가 뭐 귀신이 붙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회피,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죽음 회피 현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뭐 엘리베이터 층수죠. 엘리베이터 층수에 이제 4층이 없다라고 하는 거, 죽을 사자 음이 같다고 해서 4자를 피합니다. 그래서 F자 false floor를 써놓죠. 근데 이것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병원 같은 데는 4층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물은 어떤가요? 자,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찾았습니다. 2층, 3층, 그 다음에 5층입니다. 2층, 3층, 5층. 그럼 이 5층은 원래 뭐예요? 원래 4층이죠. 그런데 이렇게 5층이라고 표기해 놓습니다. 제가 그런 논문도 봤습니다. 5층, 그러니까 4층이 있는 병원과 4층이 없는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뭐 죽음이 뭐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는가. 결론은 뭐겠어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4층도 기피하고 특히 병원에서는 더 그렇죠. 제가 울산대학병원의 건역 호스피스 센터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의사 한 분하고 또 사회복지사, 간호사,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애도 상담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활발하게 하면서 이 울산대학 그 건역 호스피스 센터에서는 그 사별 애도를 위한 모임을 하려고 지금 뭐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뭐 8개인가 10개 건역 호스피스 센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도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대학 가서 물어봤어요. 거기에 이제 가까운 이제 고수진 박사님께 물어봤어요. 여기 병원에 4층이 있어요? 그랬더니 4층이 있대요. 병원이 이제 구동하고 이제 신관이 생겼는데 이제 신관을 세울 때 엘리베이터에는 4자를 썼답니다. F층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병원도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문화 가운데는 아직도 이 죽음을 회피하는 문화들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죽음을 회피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현대사에서는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기에 뭐 이 전염병 시기에 죽음 뭐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었다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실제 죽은 사람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봤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의과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봤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죽음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봤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 장례식이 가정에서 주로 치러졌잖아요. 그럼 이제 가정에서 이제 죽은 자, 산 자가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어요. 시신은 이 병풍 뒤에 모셔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공간에서 장례가 이제 치러지는 거죠. 근데 현대 장례는 병원 중심으로 하는 이제 장례식. 그래서 시신은 이제 시신 보관, 뭐 냉장, 이건 냉장 보관이겠죠. 이렇게 이제 보관에 있고, 그리고 그 시신 없이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좀 화려한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은 내세우기식, 뭐 일명 뭐 가오잡기식의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문화도 이제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기존에 해왔던 우리의 장례의 모습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현대사회에서 그러면 왜 죽음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순서대로 좀 말해볼게요. 첫 번째, 핵가족화로 인해서 세대 간 접촉이 줄어들었죠. 이제 뭐 3대가 사는 집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가 죽는 것을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봐왔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리고 도시 집중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장례가 예전에는 2003년도, 4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죽고 장례식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 호스피스에서 그 죽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하는 경우, 그게 이제 2003, 4년도에 이게 크로스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 한 40% 기타까지 하면 뭐 한 40 몇 프로, 40 몇 프로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70, 한 8% 정도가 병원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장례는 장례업체나 아니면 병원의 그 시설 좋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볼 기회가 없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어갈 때, 그러니까 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까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한 30년 전에 루게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ALS라고 하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입니다. 근데 그 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는 진단명이 뭐였냐면 근육병이었어요. 근육병이고 뭐 서울대학병원에도 가고 세브란스 병원에도 가고, 최종적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셔서 계시라. 집에서 이게 한 2년 정도를 아버지를 모셨죠. 결국에는 이제 요즘에는 아마 이제 석션도 하고, 그리고 뭐 호흡기도 해놓고 해서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뭐 석션이고 뭐 호흡기구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거의 마지막에는 손가락 정도 조금 움직일 정도가 돼서 이제 아마 이제 호흡이 안 돼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뭐 장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장례도 그냥 집에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반대죠. 집에서 잘 계시다가도 돌아가실 것 같으면은 병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병원을 가서 병원에서, 물론 이제 병원에 이제 사망 진단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의사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아마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요양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뭐 인공호흡기를 여러분들 착용을 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위급한 경우에 심폐소생술도 할 수 있겠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일단 뭐 인공호흡기 착용이 된 이후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이제 보라매병원 사건과 뭐 김할머니 사건 이후에 지금 이제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인공호흡기 착용, 이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에게 그나마 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이유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2009년
이후에 이게 논의가 되면서 그러면서 2016년도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법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이후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갑작스럽게 집에 계시다가 오메린 호흡기도 착용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가족들과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이러시다가 그냥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암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암 환자들 우리나라 호스피스 이용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그리고 호스피스에 들어오는 시기도 보면은 보통 3개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아마 평균적으로 돌아가시기 뭐 한 20일 전? 그때나 돼서 호스피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을 치료들은 대부분 다 받은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제가 미국에 있는 호스피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호스피스는 다 가정 호스피스예요. 제가 거기서 차플린 인턴십을 할 때였는데, 그 가정 호스피스에서는 집에서 다 계시잖아요. 집에 계시다가 그 집에서 뭐 이렇게 통증 완화만 하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가족들과 이제 함께 자기가 살던 집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그 대가족들이 다 집에 와서 한 분 한 분 방으로 들어가서 뭐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죠. 그래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면은 조금 뭐 다르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임종 과정 뭐 호스피스 뭐 괜찮습니다.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 아직 그 이용률이 적다는 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호스피스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호스피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호스피스 제가 인턴십을 할 때 차플린 인턴십입니다. 근데 인턴십을 할 때 제게 맡겨진 환자가 이제 하루에 4명을 보는 거예요. 가정마다 방문을 하면서 그런 이제 영적 케어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영적 케어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 뭐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을 방문하는 게 의무 방문이에요.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가 아주 뭐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 환자는 언제 들어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드디어 한국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호스피스 팀에서 한국 환자 들어왔다고 하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 환자를 맡아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호스피스 들어오고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치료를 다 받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로 그제서야 들어오는구나.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나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나 비슷한 실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명치료 발전. 연명치료, 지금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률, 그 연명으로 결정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거기서 명시되고, 이제 처음에 이제 4가지로 명시가 됐었죠. 그 연명치료를, 인공호흡기 착용, 그리고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이 4가지를 연명치료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재작년인가, 작년, 법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 체외순환 장치, 그리고 뭐 승합제, 또 뭐죠? 수혈.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그 임종 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연명 치료들을 이제 거부하는 거로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나 아니면은 사전 연명 의료양서 작성이 되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의료들이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의사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이거 정말 임종기에는 정말 필요 없는 건데, 의사들도 임종기에는 그게 다 필요 없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치료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목숨만
유지시키는 거죠. 숨만 붙어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치료를 연명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치료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죽음을 직접 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제 가족들 곁에서 편안하게, 그래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 익숙한 환경에서 그렇게 죽는 걸 좋은 죽음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는데, 우리 이제 반대인 거잖아요. 그냥 이제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그런 죽음을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의 죽음은 숫자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좀 봤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숫자로 뉴스에 몇 명 죽었다라고 표기된 것이 그거로서 이제 죽음을 보는 것 뿐이죠.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통해서 죽음을 접하게 되니까 이게 참 이게 뭐가 잘못돼도 그게 잘못돼 간다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이 겪는 그 다양한 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이제 시카고 신학대학 시카고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곳에서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숙제를 받습니다. 이제 과제가 그룹 과제였는데,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서 한 그룹의 학생들이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근처에 이제 시카고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를 만나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한다. 말기 환자들을 좀 인터뷰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뭐 우여곡절 끝에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인터뷰를 못했고요. 거기 채플린과 그리고 이 큐블러 로스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환자들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과제로 시작된 것이 나중에 한 200여 명 정도 환자들을 인터뷰하게 됐고, 그 기간도 한 2년 정도가 걸려서 그 세미나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룬 것이 이 큐블러 로스가 책을 냅니다. 1969년에 책을 내는데 그것이 On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그 죽어가는 환자의 이제 단계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뭐 스테이지 테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고 하는 5가지 단계를 주로 거치더라. 뭐 꼭 다 이 단계를 거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과정들을 거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론화시켜서 발표한 것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지나갈게요. 이렇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 죽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상실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상실들을 담은 것이 이제 1983년에 나온 책 중에 미셸과 앤더슨이라고 하는 두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All Our Losses, All Our Grief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겪는 상실을 6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6가지를 물질, material, 관계적 상실, relational 상실이고, 정신내적, intrapsychic, 그 다음에 기능적, functional, 그 다음에 역할, role, 그 다음에 뭐 systemic loss라고 해서 공동체 상실 6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죽음뿐 아니라 죽음만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관계적 상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보통 요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왕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친구 관계가 상실돼요. 뭐 성인 같은 경우에는 부부관계 상실, 이혼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정신내적 상실, 내가 꿈꿔왔던 꿈, 자존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상실되면서, 이게 상실은 사실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관계적 상실을 경험하면서 정신내적 상실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역할을 상실하면서 또 정신내적 상실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뭐 큰 물질을 상실하면서 또 그 상실감이 클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상실들이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죽는 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음 교육을 하면서, 이 죽음 교육에는 큰 축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죽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죽음을 통해서 삶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하는 게 있다면은, 그 다른 한 축에는 인간이 누구나 죽는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그것도 어떤 역설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사별, 사랑하는 사람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이 애도의 과정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제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감정, 인지, 신체, 행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뭐 감정적으로 뭐 슬프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뭐 인지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어떤 분은 뭐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신체적으로 뭐 배가 아프다. 근데 뭐 실제로 배가 아파요. 그렇지만 병원에 가면은 실제로 뭐 그게 뭐가 병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뭐 실제로 어떤 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들 경우 제가 상담한 분들 보면은 신체적인 문제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뭐 남편의 죽음 이후에 생긴, 바로 애도하지 못하고 숨기고 억눌리고 감추고 했던 그 감정들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를 이제 발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행동적인 거는 거의 이제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신이 이제 에너지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쏟아내는, 그것이 이제 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탄과 애도가 있는데, 비탄,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됐을 때 이제 초기에 겪게 되는 어떤 감정이나 뭐 행동들, 충격, 무감각, 혼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닝, 이제 애도라고 이제 모닝을 얘기하는데, 이건 좀 의도적인 거죠. 내가 애도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비탄의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의도적으로 들어서는 과정이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보통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 이제 학생들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 앞에 크게 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희 아버지 루게릭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때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속에 있던 아주 그 부끄러운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제가 한 15년 정도가 지나서야 미국에 가서 그 감정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시간에, 정말 그 수업 시간에 엉엉 울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우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울게 내버려 두고 한 10여 분 울고 나서 제가 일어나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의 그 수치스러운 감정들, 부끄러움, 죄책감, 미안함, 막 이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한참 얘기를 듣다가 삶은,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붙인 거고요. 슬픔은 표현되면서 치유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감추어지고 억눌리고 숨겨진 감정들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상담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애도 상담, 사별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그런 감정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못 위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뭐 하셨을지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 위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그냥 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위로하려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친한 사이면 손잡아주고, 더 친한 사이면 안아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울면 울지 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막 울어라 그럽니다. 근데 이 감정 막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하려고 좋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뭔가 뜻이 있겠지. 이거 뭐 기독교적으로 어떤 분은 욥의 고난을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것이 있나 생각해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 들은 얘기들입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말을 하나 발견했어요. People keep telling me that. 사람들은 내게 계속 말한다. Life goes on. 이게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삶은 그냥 지속되는 거예요. 삶을 그냥 살아야지. But to me, 나에게 있어서 that's the saddest part.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어때요? 나에게 시간은 멈춰져 있지만 일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게 얘기해서
너도 일상을 살아라 라고 한다면은 그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시금 삶의 이 패턴으로 돌아가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슬픔은 없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 것처럼. 그런데 제가 저희 재단에서 애도 상담을 하면요, 뭐 30년 전에 남편을 잃은 분이 와서 상담해 달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죽음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애도의 방법들도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죽음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죽음.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disenfranchised death, 거기에 따른 그리프라고 얘기하죠. 뭐 자살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에. 자살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치심을 이제 가족들이 남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럴 때 또 위로의 방법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또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죽음도 있습니다. 임신기 죽음이죠. 유산, 사산, 낙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사산이나 아니면은 유산 같은 미스캐리지나 뭐 스틸버스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뷰잉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있던 병원에는 뷰잉룸이 있는데 그 뷰잉룸에 그 담당을 하는 게 채플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온콜을 하고 있을 때 그 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노산이어서 아이가 이제 그 사산이 된 것 같아요. 사산이 됐는데 그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된 그 언니들이 동생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뷰잉룸 이제 그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아이를 이쪽으로 뷰잉룸으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요만한 아이 있잖아요. 정말 여기 실로 요만하게 눈, 코, 입 뭐 다 있는 요만한 아이를 이렇게 침대에 눕히고 그 언니들을 오라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좀 하고 얘기 좀 나누라.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잠시 이제 나가 있다가 좀 이따 이제 들어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동생을 위해서 또 그 엄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유산이나 사산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죽은 아이의 이름을 붙여준다든가 또 그 아이를 뭐죠? 매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죽은 아이도. 그리고 이제 뭐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의례들을 이제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그냥 뭐 임시 죽으면 뭐 아이 산모만 괜찮으면 돼 하면서 위로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애는 또 낳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이 저출산 시대의 부모들이 아이 낳으려고 했던 그 기대감이나 꿈과 희망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애가 죽은 것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SIDS 같은 경우에 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같은 경우에는 SIDS, 1세, 1살 미만의 아이가 뭐 원인 모를 어떤 뭐 호흡곤란 등으로 죽는 경우잖아요. 근데 1개월 된 애가 죽었다고 그려보세요. 1개월, 이게 태어나는데 죽은 아이랑, 1개월 돼서 죽은 아이, 1개월 된 애가 죽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위로하러 가려고 그랬다가, 뭐, 애는 또 나면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정말 그거는, 죽통을 맞을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좀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뭐 예견된 죽음과 뭐 갑작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견된 죽음,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특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 안에서 사실 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죠. 의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애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신다면은 이 환자들 혹은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뭐 의료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료적인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하고 뭐 고지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애도 상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분들을 접하고
그분들을 가장 먼저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상담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상담 전공을 하기 때문에 한참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겪는 그 애도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저를 찾아오게 되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의료진들이 병원에서 그 현장에서 그분들을 조금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전방위 분들이라면은 아마 그 애도의 과정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더 좋은 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가 예견된 죽음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루게릭으로 인해서 언젠가 조만간, 그게 뭐 빠를지 늦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예견한 거잖아요. 이 예견된 죽음 속에는 정말 그 아픔들, 죄책감들 이런 게 남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 돌본다 하더라도 이제 그러지 못한 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은 그런 뭐 양가 감정을 또 얻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애도의 이제 이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뒤에 뭐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애도나 죽음 강의를 하면 이제 한 학기를 다 강의하는 분량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뭐 빠르게 좀 뭐 여러 가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많은 걸 이제 준비했는데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좀 죽음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죽음으로 돌아간다면 죽음 가기 전에 이제 상담, 제가 이거 주로 이제 병원에서 배운 상담의 원리들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배운 위로를 위한 상담의 원리들을 보면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위로가 필요한 현장에 있다면은 함께 해주는 거, 동반해주는 거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 마음이 어떤지, 주로 이제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면 됩니다. 좀 어떠냐고 물어봐주고 그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뭐 몇 분 진료 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초기 피부암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을 갔었는데 가보니까 2분, 3분 진료하더라고요. 2분, 3분 진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자나 환자 가족들하고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때 함께 하고 또 물어보고 좀 어떤지 또 그 마음을 조금 들어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코끼리를 찾아라. 이거는 elephant in the room이라고 미국식 표현인데, 이제 가족들 사이에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병실 안에 있는 코끼리, 뭐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어떤 이슈, 이런 걸 발견하라는 건데, 뭐 여러분 의사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의료적인 거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인문학적인 성찰로 찾아보자면은, 여러분들은 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얘기하겠죠. 뭐 심장 기능이라든가 뇌의 기능이 정지된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애벌레가 이제 누이 고치를 만들잖아요. 그 안에서 한번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노란색 보시면은 나비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사는 거, 이거를 이제 죽음이라고 엘리자베스 큐벌러스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물론 이거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구상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유명한 시인입니다. 구상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뭐 죽음하면은 죽고 나서 뭐 영생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오늘을 영원으로 살아야지 뭐 죽은 다음부터 영생하겠다? 그건 이미 늦은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생으로 살아, 오늘 잘 살아라 하는 얘기죠. 김소환 추기경은 죽음은 뭐냐 그랬더니 아직 펼쳐보지 않은 책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책 속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기쁨과 행복과 빛과 생명을 가득 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박완서 작가는 이제 둘째 아들이 먼저 죽게, 물론 이제 박완서 작가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박완서 작가 얘기합니다. 죽음이 뭐냐? 나에게 희망이다. 왜냐?
그 죽음과 이미 죽은 내 아들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오늘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떨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귀한 성찰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 순서대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죽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야 그렇게 순서대로 죽게 된다면은 이거는 인간의 삶이라는 거 마치 저기 저 끝에 죽음 앞에 무력하게 길게 늘어선 줄 서고 있는 모습과 이렇게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추한 게 있으니까 아름다움도 있고 슬픔이 있으니까 기쁨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죽음도 희망이 되는 것은 희망이 없이는 살아있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책에 썼습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 일본의 의사로서 성 누가 병원인가요? 성 요셉 병원인가? 이제 의사로 계시다가 105세로 2년 전인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실제 병원에 가서 이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뭐냐 그랬더니 죽음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더라. 왜냐면 한 600여 명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 그리고 그들의 죽음 이것이 살아온 대로 죽더라. 뭐 이런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누군가 죽음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죽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 단 한 번 주어진 한계적 삶의 종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거기서 뭔가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두 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 뭐 선물일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건 평등하지 않죠. 그렇지만 죽음은 모든 인간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어떤 선물의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제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떠나는 사람과 남겨진 자 사이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를 마지막으로 돌보는 과정과 그 죽음이 저희 삶을 이끌었던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여러 이제 책들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삶으로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후세들에게 귀한 삶의 뭐 토양이 될 수도 있고 삶의 가치와 의미도 될 수 있겠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의과대학에 들어온 것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러진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